자, 그런가 하면 3년이란 기간 동안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백신 그리고 치료제 기술도 발달을 했죠. 이와 함께 의학계에도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원격 진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2만여 명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환자 수가 한때는 35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후에도 이 비대면 진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관련된 뉴스 클립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삶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면서 그동안 생소했던 비대면 진료가 급격히 증가했죠. 코로나19 사태 초기 2만여 명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환자 수는 2년 만에 3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비대면 진료를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는 말일까요? 원격 의료와 비대면 진료,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원격 의료는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습니다. 신청해 주신 증상을 보니까 목이 아파서 생활하기 힘드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최근에 코로나 진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로 또는 화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다. 코로나19 시국에서만큼은 합법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의 수술을 지시하고 감독한다. 불법입니다. 정부도 지금 허용되고 있는 건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라고 밝히면서 두 단어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용어에 민감한 이유는 그동안 원격 의료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의료인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시작됐던 건 무려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10차례가 넘는 시범 사업이 있었지만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문을 닫는 동네 병의원이 속출할 거란 의료인의 반대에 정식 제도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유헬스, 디지털 헬스, 용어도 다양하게 바꿔봤지만 법제화되진 않았죠. 그러나 최근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원격 의료를 연구하고 논의하려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제 조금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안 하고는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미래 의료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그릇 논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8명은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육아 엄마의 경우에 한 약간 이른 저녁 시간, 늦은 저녁 시간쯤에 애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하면은 패닉이 올 겁니다. 그럼 이들이 향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는 응급실밖에 없거든요. 의료인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접근도가 높으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근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원격 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미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정작 원격 의료를 어느 의료기관이 하도록 할 건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할 건지, 또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 건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 환자에 대한 의사들 교육이 먼저 필요하고요. 비대면 진료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대처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의사끼리의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사사회 내에서 논의되는 거는 이제 1차 의료기관 기준의 재진 환자. 해외는 저희보다 일찍이 10년, 20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의료 산업이 굉장히 많이 시장 경쟁력이 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은 저변이나 인프라나 이런 데서 명문화되거나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원격 의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원격 의료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5곳뿐입니다. 원격 의료가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97년부터 장애인이나 65살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에 한해 원격 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격 의료 장비가 있는 거점 의료 시설에 가면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거점 의료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원격 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원격 진료란 용어를 쓰고 있는 일본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997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뒤 지난 2015년 원격 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대상은 이미 대면으로 진료를 받았던 환자 가운데 원격 진료가 적절할 걸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일본은 2018년엔 원격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원격 진료비도 신설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면 허용인 테두리 안에서 고도화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국도 지금은 우리가 1960년대에 제정된 약사법에 기반을 한다면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화에 대해서 법을 제정을 해서 굉장히 많이 전면 허용을 하면서 지금에 맞게끔 이제 약업과 의료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20대 국회에서 원격 의료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2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으로 치료받는 재진 환자에 한해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화상이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는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른 개정안은 조금 다릅니다. 원격 의료의 주체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시한 건 같지만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해 원격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대상 환자의 범위도 더 넓게 잡았습니다. 원격 의료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한 정도가 다른 건데 특정 질병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보단 원격 의료를 해선 안 되는 경우만 법으로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냥 원격 의료를 한다 안 한다 정도로 크게 하고 그다음에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자율적인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그렇게 막 그 이분법적으로 여기까지는 되고 요건 안 된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뭐만 되고 혈압, 당뇨까지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원격 의료가 미래 의료의 한 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래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선 현재 진행형인 원격 의료. 지금의 틀을 깨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의 틀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클립 보셨는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원격 처방이나 진료 부분도 충분히 원격으로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현장 분위기를 저희가 듣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TBS 보도본부 백창 기자 클립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특히 동네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예. 이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원격 의료를 하면 환자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원론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약간 큰 병원으로 뺏기지 않을까, 원격 의료가 전면 허용되면 이제 이런 식의 염려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에 어쩔 수 없이 했지 않습니까? 예. 하니까 되더라. 되더라는 거예요, 예. 진짜로. 의료진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그러니까 물론 초진이거나 혹은 꼭 대면 진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면 진료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를 집어넣어도 충분히 상호 보완이 되면서 의료진도 좀 더 편리해지고 특히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보인 거죠.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진작됐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연구 과제 심사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요. 연구 과제 중에 어떤 것들이 많으냐 하면은 이런 원격 진료 또
앱 기반의 어떤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번번이 실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는 이 근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수요자, 즉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가 개편이 돼야 되는데 현장이나 법률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뭐냐면 이거죠. 미래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료 행위는 의사만이 한다라고 하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의사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앱으로 맥박수를 잰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허용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는 진료 행위에 속하는 건데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피 한 방울로 뭘 분석한다든지 이런 의료 행위가 전혀 시스템에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진단으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향후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병원 접근성이 어렵거나 이동이 어려운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원격 의료나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고혈압, 당뇨 같이 의사를 매일 안 봐도 또는 자주 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는데도 지금의 의료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꼭 의사를 만나야만. 의사를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지 않으면은 진단도 안 되고 처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료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의 시스템에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 클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비대면 의료를 경험하면서 상당히 이제 뭔가 무르익었으니까 법률적으로 미비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손질을 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감하게 예. 비대면 진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기술 발전, 관련된 기술 발전도 굉장히 급속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그리고 그렇습니다. 법률을 좀 개정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